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이 많이 고팠던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 혹은 지인들도 좋지만 가족은 또 다른 존재잖아요. 나 자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아주 가까우면서도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전 바로 그런 존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그 가족의 애정을 많이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족이라는 것과는 연이 없는 것 같았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으로 가기엔 먹을 것도 맛있고 참 괜찮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전 고향을 떠올리면 씁쓸함부터 차오르곤 해요. 그곳에서 자라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집을 나가셨다더군요. 다른 남자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다는데 그래서인지 제 친모는 단 한 번도 절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진 그런절 할머니에게 맡기고 총각처럼 자유롭게 살다 제가 5살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전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떠밀려 가게 된 거죠. 새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선 남동생과 여동생 1명씩 2명의 제 이복 형제가 태어났는데 전 자라는 내내 2 동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느라 최악의 일수였고 동생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꾸지람이 날아왔거든요. 2분 모두 제게 손찌검을 하진 않으셨지만 분명한 건 전 그 집안의 군식구라는 거였죠. 동생들도 전엔 저를 형, 오빠 하면서 따르더니 점점 제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부모님이 절 무시했으니 동생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절 아껴주셨던 존재인 할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자라던 와중에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던 아버지에게 제발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며 전 악착같이 대학 문턱을 넘기 위해 노력했죠. 어린 마음에도 그 서러운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서울의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난 널 좋아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너도 그건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겠지. 넌 네 엄마 얼굴이 아주 빼닮았어. 널 볼 때마다 날 버리고 바람난 그 여자가 생각나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난 널 버리지 않고 키웠고 이제 내 최소한의 역할은 다 끝난 것 같구나. 우린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계속 묶여 살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보고 살지 말자꾸나. 부탁이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며 서울에 구해둔 자취방으로 이사한 날 아버진 절 자취방으로 데려다주며 인연을 끊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후 2분은 제가 전화를 드려도 싫은 티를 잔뜩 내거나 아예 받지 않으셨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던 어느 날엔 집에 찾아갔더니 거의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그 뒤론 저도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가족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지금껏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절 버리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대학도 보내주셨으며 마지막까지 제 대학 학비 중 절반은 대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다만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전 성공만이 남들보다 덜 주어졌던 행복을 채우는 길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외국 출장이 잦아 해외 구경을 할 기회도 많았고 열심히 이루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도 합당하게 주어지는 정말 좋은 회사였죠. 전 그 회사에서도 빨리 진급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영남신 연애는 안 해?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인생 너무 반듯하게 살면 재미없어. 청춘이 아깝잖아. 저도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부장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때때로 연애도 하고 있어요. 제 꿈이 빨리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얼른 소중한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평생 온전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이 생긴다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어린 시절의 결핍이 그런 달콤한 꿈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전 그런 꿈을 얼른 이루고 싶어 연애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 짝을 찾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20대 후반엔 꽤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33살 땐 당시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뒤임에도 이별을 하게 되었거든요. 좋지 못했던 제 가정사가 싫다며 제 면전에서 이별을 권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펐지만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었기에 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영남씨, 우리 부모님이 영남실 보고 싶으시다는데 혹시 약속 잡아도 괜찮을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이별 후유증이 옅어질 무렵 제겐 6살 연하의 새로운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전라북도 지역 사람이었는데 아내 오빠인 형님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며 온 식구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사람이라며? 지역은 달라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니 반갑네. 말투도 구수한 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아내 고향에서처럼 서울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던 장인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 전 두 분의 초대로 처가의 첫인사를 가게 됐었어요. 두 분이 제 가정사를 알고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듣긴 했지만 정말 떨리더라고요. 사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요. 과거에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반대당했던 기억도 떠오르고 심지어 제가 아내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았으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그런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일부러 접점을 찾으려 고향 이야기도 꺼내주시더군요. 원래는 달갑지 않아 했던 제 고향 이야기였지만 그때만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죠. 형님, 술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나중에 저랑 대작 한번 해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형님. 그런데 결혼하면 제가 손아래 사람 아닌가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편하게 매제라고 불러주세요. 저보다 2살 아래였던 형님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형님도 처남댁도 선한 기운이 느껴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한 뒤 형님은 자신이 절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전 절대 그건 안 된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며 얼마나 옥신각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한 뒤 전 정말 형님과 둘이 만나 술도 한잔 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동생들에게 무시받던 기억밖에 없던 제게 형제처럼 느껴지던 형님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답니다. 형님이 제게 형제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면 장인 장모님은 제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두 분은 아픈 제 가정사 때문에 절 많이 안쓰러워하셨거든요. 결혼한 후 절 얼마나 아들처럼 아껴주시는지 이게 바로 진짜 부모님의 사랑인가 싶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도 잘 지냈지만 단연코 가장 행복했던 건 제게 딸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딸 채윤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를 닮아 눈도 동그랗고 정말 예뻤어요. 처음 옹알거리며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땐 어찌나 감동스러운지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했죠. 아부. 여보, 들었어? 우리 채윤이가 아빠래, 아빠. 그래, 채윤아,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아내가 복직을 하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첫날엔 걱정이 되어 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롱잔치 보던 날엔 어설프게 춤을 추던 딸이 너무 귀엽고 장해 또 눈물이 나고 딸 바보가 된다는 건 울보가 된다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전 울보가 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절 늘 울보라고 놀리던 아내도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죠. 영남씨, 어제 채윤이 율동하는 거 보다가 눈물 콧물 다 흘렸다면서요? 여진이가 전화해서 다 얘기해줬어요. 아내에겐 여진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 고우였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두 사람끼리 더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린 시절엔 좀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질투도 많이 받고 체구도 작고 여리여리해 괴롭힘도 당했었다고 해요. 그때 멋지게 나타나서 날 구해주고 걔네를 다 혼쭐 내준 친구가 바로 여진이었어.
여진이 덕분에 난 다른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애들한테 나쁜 짓도 안 당하게 됐지. 여진이 내 구세주나 다름없었어. 그렇게 소중한 친구야, 우리 여진이가. 그러니까 영남씨도 내 친구한테 잘해줘야 돼. 결혼 전 아내에게 여진씨를 처음 소개받던 자리에서 아내는 여진씨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와 반대로 또래보다 키도 크고 손맛도 매서웠던 여진씨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선 말의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친구들끼리 서로 못살게 구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여진씨는 학창시절 내내 아내를 곁에서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진씨는 직접 편지를 써서 축사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여진씨도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축사 대신 축가를 불러줬는데 솔직히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잘 살아, 여진아. 우리의 결혼식 땐 왜 축사를 하는데 울고 난리냐며 여진씨에게 핀잔을 줬던 아내는 정작 여진씨 결혼식 땐 축가의 중간부터 오열하느라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여진씨 얼굴도 눈물 범벅이 되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객들은 그런 귀여운 두 사람을 보며 웃느라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그 둘은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 사이였어요. 이후 우리 부부와 여진씨 부부는 가족처럼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처가 식구들처럼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만나 식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 함께 국내로 해외로 놀러도 갔었으니 정말 자주 만났던 거죠. 두 사람은 예쁜 딸도 낳았는데 저희 딸과 1살 터울이라 서로 도움도 많이 받고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렸습니다. 여진아,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워했던 거 알지? 너 아니었으면 내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을 거야. 네가 무서워서라도 다른 애들이 날 건들지 못했으니까. 너 아니었으면 난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괜찮은 회사를 다니지도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내 친구. 한 번은 제주도로 여진씨 가족과 여행을 갔던 날이었는데요. 술에 유독 취했던 아내는 여진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정말 수십 번을 하더군요. 그만큼 여진씨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도와줬던 일을 한 번도 으스대지 않고 겸손할 줄 알던 여진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여진씨의 남편은 어느 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것이 여진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했죠. 나도 최대한 회사에 잘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일이라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쌓아가던 도중 피치 못하게 전 가족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종종 있었다고 한들 그래도 국내 일이 더 많았었는데요. 승진과 동시에 부서 업무가 바뀌면서 제가 한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한 번 나가면 최소 몇 개월씩은 출장 장소인 유럽에 머물러야 했죠. 회사를 포기하기엔 제 커리어와 연봉이 너무 아까웠고 가족과 떨어지자니 아내와 당시 고작 4살이었던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차라리 함께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당신도 외로울 텐데 미안해. 근데 난 내 나라 말고 타지에서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내 회사 문제도 있고 우리 채윤이 정서에도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나랑 애 걱정은 말고 당신만 잘 다녀와. 난 엄마랑 아빠도 차로 20분 거리에 사시잖아. 그렇게 전 아내와 아이만 한국에 둔 채 장기 출장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짧게는 2달에서 3달, 길게는 5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야 했지만 그래도 전 최대한 시간을 내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죠. 해외에서 지내는 거야 요즘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져 사람들과 재미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휴, 우리 채윤이 잘 있었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다들 잘 계셨죠? 제가 가족들 선물 한가득 사왔습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밥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한국 들어올 때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와. 아무튼 자넨 정말 못 말려. 그래, 뭐 해줄까? 우리 사위 먹고 싶다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부쩍부쩍 커져 있는 딸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혼자 고생하고 있을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들었고, 그런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장인 장모님께도, 형님과 처남댁에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긴 출장 기간을 보낸 지 2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전 4개월의 출장 끝에 2주 동안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응? 우리 채윤이 아빠한테 웬 존댓말? 못 본 사이에 철든 거야? 아빠 서운하게? 얼른 이리 와. 어느새 6살이 되었던 딸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절 보며 쭈뼛대는 것 같더라고요. 절 잘 부르지도 않고 어딘가 제 눈치를 보는 것도 같았죠. 애가 조금씩 의젓해지며 오랫동안 못 본 아빠를 어색해하나 싶어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과의 어색함을 풀고자 그날 딸의 학습지 공부를 직접 봐주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전 딸의 방에서 딸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여전히 절 잘 부르지도 않고 어색해하더라고요. 우리 채훈이 아빠 안 반가워? 왜 자꾸 아빠한테 낯을 가려? 아빠 슬프다, 어? 전 그런 딸에게 왜 아빠가 어렵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싸하더군요. 그게 아니고요. 아빠, 실은 저한테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아빠는 그냥 아저씨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채훈이 아빠지 누가 채훈이 아빠야? 아니에요. 저 아빠 따로 있다고 그 아저씨. 아니,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 아니고 그냥 아저씨예요? 뭐?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럼 우리 채훈이 진짜 아빠는 어디 있는데? 혹시 이름 알아? 이름은 잘 모르고요. 우리 저번에 같이 놀러 갔잖아요. 놀이공원이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래요. 놀이공원? 딸은 갑자기 절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진짜 아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싶어 전 대체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사람이 누군지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7개월 전 저희 가족과 여진 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더군요. 제가 알기로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남잔 여진 씨의 남편밖에 없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다시 딸에게 물었어요. 혹시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아저씨가 아빠야?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 아빠는 가짜래? 네. 인상착의를 확인해보니 역시 여진 씨의 남편이 맞았더군요. 전 순진한 딸에게 우선 그건 그냥 그 아저씨가 장난친 거야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곤 갸우뚱하며 아닌데 그 아저씨가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하던 딸의 말에 피할 수 없는 불길함이 제 인생을 덮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날벼락인지 싶어 전 그날 저녁 내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꽁꽁 싸맸습니다. 아내가 여진 씨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건가? 설마 진짜 우리 애가 내 딸이 아닌 건가? 그렇다기엔 여진 씨 남편하고 우리가 교류한 건 여진 씨가 결혼한 뒤부터인데 그럼 내 아내와 그 남자가 처음부터 눈이 맞아서 바로 우리 딸을 만들었다는 건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다른 것보다 어떻게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여진 씨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건 최악이었고요. 그래도 우선 뭐든 확인은 해봐야겠기에 전 다음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정이 생겨서 일정보다 좀 빨리 다시 출국해야 할 것 같아. 5일 후에 다시 유럽으로 가야 돼. 뭐? 서운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전 그 닷새 동안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고 처가 식구들도 만났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하지만 뒤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죠. 전 아내 몰래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와 혹시 몰라 소형 녹음기까지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한 대로 출국하는 척하며 닷새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공항까지 나오겠다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닌 미리 예약해뒀던 집 근처의 한 숙소였어요. 전 남은 한국에서의 기간 동안
집에 설치해둔 CCTV를 지켜보며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그놈과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제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그놈을 집으로 불러들이든 최소한 통화하는 모습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왔어, 동현 씨? 보고 싶었어. 일주일 전에도 저녁에 만났으면서 뭘. 그래도 동현 씨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렇게 잠복을 하긴 했지만 제발 제 기우였길 수도 없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어요. 제가 집을 나온 바로 다음 날 저희 집엔 정말 여진 씨의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전 너무 치가 떨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형님은 왜 이렇게 빨리 다시 간 거래? 몰라, 뭐 일이 있나 보지. 덕분에 난 동현 씨랑 시간 더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여진이한텐 주말인데 뭐라고 하고 나왔어? 친구들 모임 있다고. 이미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뒀지. 그래서 집사람 지금 애 데리고 자기 동생 집에 놀러 가 있어. 우리 애가 요즘 많이 칭얼거려서 겸사겸사 처제 도움 좀 받겠다고. 치, 우리 애? 그럼 우리 채윤이는 당신 애 아니야?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채윤이도 당연히 내 딸이지. 내 첫 딸. 우리 채윤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 그래? 채윤아, 아빠 왔어. 얼른 나와봐. 가짜 아빠가 가고 진짜 아빠가 왔어. 아내와 그놈은 익숙한 듯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이 제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놈은 뻔뻔하게도 정말 자신의 아빠라고 칭하며 저희 딸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딸은 잠에 들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뻔뻔한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애 자나 보다. 그리고 동현 씨, 애한테 자꾸 진짜 아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애도 6살인데 이제 알 건 다 알아. 그러다가 자기 아빠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아이, 알겠어. 애가 진짜 내 딸인 걸 어떻게 그럼. 우리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봤잖아. 솔직히 처음에 애가 형님 딸이 아니고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땐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지. 너도 기억나지? 아우, 정말 손이 덜덜 떨렸다니까. 그래도 바보 같은 여진이랑 우리 남편이 의심할 생각조차 못해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너무 걱정 마. 난 6살 때 기억도 제대로 안 나. 애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나도 뭐 장난삼아서 한 말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리고 혹시 걸리기라도 하면 뭐 지연이 너랑 우리 채윤이 내가 다 책임지면 되지 뭐. 진짜지? 나 그럼 동현 씨만 믿는다. 그들의 대화는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다 못해 누가 울보 아니랄까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나를 그 긴 시간 동안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저희 딸이 정말 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역겨운 대화 끝에 그들은 손도 잡고 깨도 볶으며 더더욱 토악질이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더라고요. 어차피 녹화는 되고 있을 테니 전 그냥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죠. 그렇게 고작 7년 만에 그토록 꿈꿔왔던 제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왜 나한텐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대체 왜? 저는 그날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며 오열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술을 나발로 부는 건 그날 하루가 끝이었어요. 실컷 울고불고 술도 진탕 마신 전 다음날 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죠.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아이도 어린이집에 갔고 아내도 출근한 뒤였습니다. 전 그 빈집에 들어가 녹음기와 CCTV를 전부 회수해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여진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영남 씨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여진 씨 혹시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드릴 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진 씨는 바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그런 여진 씨에게 당장 만나자고 말했고요. 지금은 좀 힘들고 퇴근하자마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진 씨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미리 가 있을게요. 퇴근하면 거기로 와주세요. 저희 집사람이랑 여진 씨 남편한텐 아무 말 마시고요. 꼭 우리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꼭이요.
제 말에 의아해하던 여진신 6시 반쯤 회사에서 퇴근한 뒤 카페로 오더군요.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여진 씨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진 씨. 제가 우연히 우리 딸한테 이상한 말을 듣게 돼서 일찍 출국한다고 거짓말하고 상황을 살펴봤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여진 씨 남편이랑 제 아내, 여진 씨가 결혼한 직후부터 서로 눈이 맞은 사이였어요. 지금까지 6년을요. 저희 딸 채윤이 있죠? 채윤이가 글쎄 제 애가 아니고 그놈애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제 말에 여진 씨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믿지 못할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 영상을 보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여진 씨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인간이 제정신이래요? 어떻게 제 제일 친한 친구라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이랬을 수가 있어요? 지연이 얘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셨죠? 그 두 사람 오늘도 퇴근하고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진 씨한텐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했겠죠. 집에 애도 버젓이 있을 텐데 신경도 안 쓰고요. 여태까지도 제가 출장 갔을 때 그렇게 한 번씩 만나왔나 보더라고요. 전엔 그나마 애 눈앞에선 좀 조심했던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점점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린 그날도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한 그 둘을 현장에서 직접 덮치기로 했습니다. 여진 씨는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동생에게 전화로 부탁한 뒤 저와 함께 바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우린 배신감에 온몸을 떨며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어머, 깜짝이야. 여보, 여진이 너까지 우리 집엔 어떻게... 뭐? 우리 집사람이 왔다고? 형님, 여보, 어떻게 두 사람이 여길 같이... 이미 퇴근을 했던 그들은 저희 집에서 사이좋게 와인까지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들이닥친 우리를 보곤 완전히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 와중에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딸은 제게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그 둘의 눈치를 슬쩍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은 것 같은 딸을 우선 달래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곤 태블릿으로 아이가 좋아하던 동영상까지 틀어준 뒤 다시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나와보니 이미 제 아내와 상간남의 얼굴엔 와인이 끼얹어져 있더라고요. 방문을 닫은 채로 딸을 달래느라 몰랐는데 이미 여진신 그 두 연놈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던 겁니다. 이미 사태 파악을 한 둘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여진신 그 둘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니들이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족 빼고 제일 믿는 둘이 바로 니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 이렇게 배신해? 야, 권지연, 너 입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봐. 너 내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다가 대성통곡까지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내 남편이랑 눈이 맞냐? 아니야, 여진아, 이거 오해야. 우선 미안해. 근데 우린 그때부터 만난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마. 채윤이 쟤 영남씨 딸 아니라며. 허동은 이 인간애라며. 우리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걸...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해보려던 나는 여진 씨 말에 더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제가 찍은 동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아는 이내 돌변한 표정으로 제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소름 돋게 집에 이런 거 설치했었어? 당신 출국한다더니 왜 여기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뒷조사해보려고 그랬다. 왜? 지금 그게 중요해? 애초에 6년이나 날 속였던 당신이 제일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채윤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러게 누가 날 외롭게 두래? 뭐? 그렇잖아. 결혼 전에야 당신이 해외 출장을 가도 내 옆엔 엄마랑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외로웠어.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막 일주일, 2주일씩 당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나 너무 외로웠다고. 처음 동현 씨랑은 그래, 다 같이 펜션에 놀러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날에 2층 방에서 실수를 하긴 했어. 그때 우리 채연이도 생긴 거고. 하지만 시작은 실수였어도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 당신 날 외롭게 둘 때마다 그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동현 씨야. 내가 지금처럼 몇 달씩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 1, 2주를 못 참아서 계속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랑?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됐고, 당신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 정말 우리 채훈이 저놈애야? 확실해? 어찌나 뻔뻔한지 정말 저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맞나 싶어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은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놈들 앞에서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어진 아내의 말에 분노만은 참지 못해 전 두 연놈의 뺨따구를 차례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맞아. 나도 제발 당신의 얘길 바랬는데 동현 씨 애더라.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어. 우리 채훈이 친아빤 당신이 아니라 동현 씨라고. 기왕 이렇게 걸린 거 그냥 이혼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동현 씨하고 살 거야. 동현 씨가 다 들통나면 여진이랑도 이혼하고 나랑 우리 채훈이 책임진다고 했어. 아! 왜 나한테 손을 대? 당신이 뭔데? 여진이 너도 내 몸에 더 손댈 생각 마. 난 아까 사과도 우선 했고 너 나한테 이미 와인도 뿌렸잖아. 뺨을 부여잡은 아는 적반하장으로 계속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 저도 여진 씨도 입을 떡 벌렸는데 그런 아내의 뻔뻔함을 막아버린 건 다름이 아닌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눈치 보고 있던 그놈은 기함을 하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권지연, 너 정신 나갔어? 채훈이가 형님의 집 왜 내 애래? 그래. 유전자적으로는 내 애였지만 키운 건 형님이잖아. 그럼 쭉 형님이랑 키워. 난 우리 집사람이랑 딸 없으면 못 살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 뭐? 아니, 동현 씨. 전에 분명 그랬잖아. 걸리면 동현 씨가 나랑 우리 애 책임진다고. 그건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한 말이지. 난 원래 너처럼 도끼만 있지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보단 우리 집사람처럼 키 크고 멋진 여자가 이상형이었어. 신생아 때부터 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키운 우리 딸도 당연히 채훈이 걔랑은 비교가 안 되지. 여보, 난 절대 저 사람처럼 생각 안 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고 싶기로 했는데 만만한 지연 씨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야. 앤 실수로 생긴 거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저 여자한테 진심인 적은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기가 차게도 그놈은 바람이 걸리자마자 바로 제 아내를 버려버리더군요. 저희 딸까지도요. 그놈은 다른 의미로 뻔뻔하게 그 지경이 되어서도 여진 씨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곤 제게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집안 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저 여자처럼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형님이 얼마나 애를 예뻐하시는지 잘 아니까 두 번 다시 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알리거나 하는 일만은. 용서? 넌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여진 씨한테 이혼당할까 봐 이러는 것뿐이잖아. 양심 있는 놈이면 감히 아내 친구를 6년이나 못 만나지. 그 사이에서 애를 만들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이 재활용도 안 되는 놈아. 너도 내 아내도 이제 인생 끝났어.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 당장 애 데리고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내가 저놈도 당신도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알았어? 제가 회사까지 언급하자 그제 아낸 표정이 비굴하게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라도 회사에 알리는 건 좀 그렇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너무 뻔뻔했어. 당황해서 그런 거지. 당신한테 안 미안했던 게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기 여진아, 내가 처음엔 정말 실수였다고 했잖아. 나도 일부러 네 가정을 망치려고 든 게 아니라니까? 이제 와서 미안? 아니, 이미 늦었어. 가족에 대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나한테 가족으로 또 상처를 줬어. 나뿐 아니라 우리 채훈이 인생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거야. 그런 당신,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야, 권지연, 넌 사람도 아니야. 난 널 진심으로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게 될 거야. 허동현 너도 마찬가지야. 용서? 넌 두 번 다시 우리 딸 얼굴 보지도 못하고 살 줄 알아. 여보. 하지만 저도 여진 씨도 그런 아내에게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여진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상가 남은 여진 씨를 뒤쫓아 나가버렸고요. 전 집에 남은 아내에게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던 아내는 이제와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이제 와서 계속 비굴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채은이를 생각해봐. 우선 감정 좀 가라앉히고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아까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 그냥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를 캤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아니, 그게 당신 진심이었겠지. 그리고 채은이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난 알아. 평생 채은이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론 채은이를 괴롭게 만들지도 몰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바람나서 집 나간 우리 어머니 생각에 평생 나한테 상처 주셨어. 우리 아버지도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은 자기 뜻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채은이는 가슴 아파도 지금 나랑 헤어지는 게 나아. 애를 들먹이며 계속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던 아내를 보다 전 방으로 들어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충격받은 장인어른께 최대한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드렸죠. 아무리 최대한 조용히 소란을 피웠다고 한들 아이도 눈치가 있는데 방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야만 장인 장모님은 딱 20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요. 장인어른은 아내를 보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동댕이 치셨죠. 아! 아빠! 니 썩을 거, 천하에 몹쓸 거. 내가 네 부모라는 사실이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다. 서서방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그런 서서방 가슴이 이런 대못을 박아? 서서방이 우리한테, 너한테 어떻게 했어?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부터 생각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이래? 그것도 우리하고도 다 알고 지내던 여진이 남편이라 어떻게 네 욕심으로 애 인생까지 망쳐놔? 여보, 아주 요절을 내버려? 그 망할 기집애. 아주 그냥 너랑 나랑 오늘 접시물에 코를 박자, 어? 장모님도 아내에게 마구 손을 휘두르며 오열하시더군요. 아내는 그런 장인 장모님의 원망에 엉엉 울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은 차마 제 손을 잡지도 못한 채 흐느끼며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서서방. 우린 자네 정말 평생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 품고 살고 싶었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계속 이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나. 서서방, 채윤이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네. 그러니까 자네 내 걱정은 말고 자네 인생 살게.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두 분과 평생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감을 안고 더는 저런 여자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두 분 손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젠 제 딸이 아니게 된 채은이도 함께 처가로 떠나게 됐죠. 저는 겁먹은 표정으로 장인 장모님의 손을 잡고 나가던 딸에게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채윤아, 정말 미안해. 채윤이 말대로 아빠가 진짜 채윤이 아빠가 아니었대. 어른들이 실수를 했어. 아빠, 그럼 이제 채윤이 보러 또 안 와? 이제 유럽 가서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채윤아, 우리 채윤이는 항상 어디에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돼. 알겠지?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전 장인 장모님과도 딸과도 가슴 찢어지는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그 집에서 전 정말 오래도록 가족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죠. 그 안에 있던 아내도 딸도 장인 장모님과 형님, 처남댁까지도 이제 모두 저와 남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전 겨우 얻게 된 가족 모두를 제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전 상가남의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피웠어요. 제 인생을 망쳐버린 그놈의 인생도 똑같이 망쳐버리고 싶었거든요. 허동현이란 놈이 여기 직원이죠? 그놈이 제 아내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런 부도덕한 인간의 연구원을 쓰다니. 그놈이 참여하고 만든 제품이 과연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놈을 제발 징계해주세요. 제발 정의를 구현해주세요. 그 와중에도 회사에 출근했던 그놈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더라고요. 그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던 전 결국 보안요원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놈의 실체를 회사에 전부 까발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놈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놈도 양심은 있었는지 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습게도 아내는 자기 발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더군요. 아마 아내는 제가 상간남의 회사에 찾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망신이라도 당할까봐 꼬리를 아예 자른 겁니다. 참 끝까지 비겁하고 한심한 사람이었죠. 죄송해요, 매제. 아니, 이젠 우린 정말 가족도 아니죠. 죄송해요, 형님. 혹시 몰라 해봤던 유전자 검사 결과 채윤이는 정말 제 딸이 아니라 그놈의 딸이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엔 절망만이 남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본 날 형님이 마지막으로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날 술잔을 기울이며 전 형님과도 오래도록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그들의 인생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놈은 여진 씨에게 끝까지 싹싹 빈 모양인데 결국 여진 씨에게 쫓겨나 이혼 소송을 걸리고 말았죠. 저도 여진 씨처럼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이도 법적으로 제 호적에서 지우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우린 두 연놈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젠 정말 작별일세. 꼭 잘 지내야 하네. 어디서든 내 자네 행복을 빌겠네. 전 회사의 양해를 구한 뒤 자주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소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전 장인어른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죠. 장인어른은 제게 아이와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말해주셨어요. 자네를 얼마나 아껴 날 떠나서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그 일 도저히 계속 거두고 있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내 그냥 평생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쫓아냈어. 기훈이도 지연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지. 다만 자네 장모만 애가 걱정돼서 한 번씩 지연이네 집에 드나들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지연이 상종을 안 해도 채윤이는 한 번씩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나중에 여진식에 듣기론 전천 끝까지 여진식에 이혼당한 상간남에게 매달렸다더군요. 하지만 그놈은 자기 인생을 망친 여자라며 끝까지 전철을 벌였고 끝내 아이의 양육비만 보내주기로 결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천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지금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놈은 지금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취업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또 여진식에 듣기로 전천 고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아직도 유럽 출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한국에 가지 않은 지는 꽤 됐어요. 그저 이곳에서 다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전처도 전처지만 전 저희 딸을 잊으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이 시간이 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자원을 해서 한동안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에요. 제가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각오가 섰을 때 그때 한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요. 잊으려 무던히 애를 쓰곤 있지만 제 전처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디 전처가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는 우리 채훈이를 잘 키워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전처가 아니라 한때나마 제 딸이었던 너무 아픈 이름 채훈이를 위해서요. 전 그 아이를 잊으려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가겠지만 마음 한편으로 항상 그의 행복을 빌며 살아갈 겁니다. 전 이 사연을 통해 세상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그나마 성인이 됐으면 다행이겠지만 제 경우처럼 아직 한참 어린 나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며 받을 상처가 얼마나 무수하겠습니까? 왜 생각 없는 죄인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죄도 없는 아이들이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이고 아직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이며 그런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건 명명백백한 중죄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연령대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바람은 절대 금기시 되어야겠지만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전처와 상간남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서 이만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씁쓸한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삐뚤어진 효심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을 두 눈으로 목격한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누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효가 기특하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그 사람들은 큰 벌을 받고 말았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조그맣게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전 항상 반찬 가게 가서 엄마를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아버진 제가 어릴 적부터 당뇨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대부분의 일을 엄마가 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엄만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무렵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만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우게 되었죠. 저도 사실 동네에선 손맛 좋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지만 전 아직도 우리 엄마 손맛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엄마 반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엄마의 김치였어요. 김장김치부터 겉절이, 파김치, 열무며 콩잎으로 만든 김치며 진짜 뭐든 어떤 재료든 뚝딱뚝딱 김치를 만드시곤 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제가 엄마 손맛을 못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짠지예요. 엄만 보통 무 말린 거나 배추 남은 것들로 짠지를 만들어 놓으시곤 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마의 반찬 가게엔 늘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손에 물마를 새 없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게를 운영하던 엄마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대학도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20대 중반쯤 사회생활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크게 아프시면서부터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하시며 고생하셨던 엄마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된 거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을 정도로 상황이 심해지자 엄만 더 이상 반찬 가게를 운영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좀 우울해하셨던 것 같아요.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엄마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우리 여기 근처에 칼국수 집이라도 갈까? 엄마 거기 칼국수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거기 가서 밥 먹자 우리. 아유 됐어. 무슨 칼국수야. 그냥 대충 집에서 밥 먹지 뭐. 너 내일은 일찍 올라가. 어차피 출근돼야 되고 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하잖니. 아휴 엄마도 피곤하다. 얼른 자야겠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단 한 번도 자리에 누워 쉬어본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만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매일 자리에 누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엄마가 좀 반대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죠. 김치? 수연이 너 진짜 그거 할 수 있겠어? 배추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닌데 소금에 절인 배추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 알아? 그거 들고 나르고 하다 보면 아유 허리가 다 나갈 지경이야. 안 돼. 그런 건 수연이 너한테 못 시킨다. 네가 김치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알려줄 수야 있지만 그걸로 사업은 하지 말어. 너만 힘들지 뭐. 에이 엄마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니까 내가 당연히 잘하지 않겠어?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엄마도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리고 엄마도 나랑 같이 일하면 더 좋지 않겠어? 나랑 지연이 다 타지에 나가서 일해서 엄마 혼자 쓸쓸하잖아. 하기사
뭐 그렇긴 하다만. 아유, 그래도 안 돼. 너 힘들어서 안 돼. 그냥 너 하던 일에 수연아. 엄마, 제발. 엄마 지금도 단골 손님들이 엄마 김치 맛보고 싶다면서 연락 자주 온다며. 엄마 손맛은 인정받았으니까 사업 잘 되는 거야. 걱정도 없잖아. 그지? 내가 그냥 여기 내려와서 살게. 그럼 엄마랑 나랑 둘이 살면서 하면 엄마야 더 좋지 뭐. 그렇게 전 엄마를 설득하고 설득해 마침내 김치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평생 김치를 만들었던 그 레시피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옆에서 하나하나 김치 만드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며 코치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엄마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김치를 팔겠다고 하니 엄마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김치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반엔 그다지 큰 사업은 아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 정도로 운영하면서 알던 단골 손님들에게 조금씩 판매하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엄마의 레시피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치를 사가신 분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주신 덕에 저희 김치는 점점 더 잘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작은 공간에서 저 혼자 김치를 만들다 직원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새 좀 더 큰 작업장으로 공간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김치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주변에도 김치 공장이 정말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경쟁업체 비방에 거래처가 끊긴 적도 있었고 공장 기계가 고장나 납품을 잘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전 더 정신 차리고 김치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시 김치 레시피를 조정하고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재료들도 다 국내산으로 쓴다고 홍보물도 다시 만든 후에 그렇게 발로 뛰면서 재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희 업체는 다시 활발하게 거래처를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김치에 말 그대로 미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여동생은 저보다 일찍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 엄마도 제가 얼른 시집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자리도 많이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지인분께서 마련한 선자리에서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혼자 지방에 와 일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다니던 회사 상사분께서 선자리를 마련하셔서 나오신 거였죠. 선자리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참 씩씩하고 생각이 진중한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혼자 타지에 나와 살면서도 나름 살뜰하고 야무지게 살고 있는 게 딱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보통 선자리에서 제 김치 공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보단 저 김수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8개월 만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선 당연히 남편을 좋아하셨고 시댁은 파주였는데 시부께서 남편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계신 상황이었어요. 남편 위론 누나인 신우가 있었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인 막내 신우이가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전엔 그저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슬슬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흰 결혼을 하고서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남편도 40대다 보니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임신이 한 방에 딱 되었어요. 저흰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쉬는 날 시댁에 딱 이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말리시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우이 때문이었습니다. 예, 니들 임신한 거 네 신우이한테는 좀 나중에 알리면 안 되겠니? 네? 왜요, 어머님? 아유, 네 신우이 여지껏 애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니들 임신했다는 거 알면 걔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안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니들도 나이가 있으니 이렇게 빨리는 안 되겠거니 생각해서 안 했더니만
어떻게 떡하니 애를 가져. 그래도 앞으로 배도 불러오고 알아야 할 일인데 말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유, 괜한 얘기 하지 말어. 아유, 혹시 모르지. 걔가 또 임신할지도. 당분간은 임신했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알았지? 경기도 지방에서 파주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는데 시모의 반응을 보고 나니 진짜 맥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고 모든 식구들에게 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큰 신우는 축하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너무 멀다며 한 번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엄마와 여동생은 병원까지 와서 출산을 축하해 줬습니다. 여동생은 제 산후조리 비용도 주고 엄만 제 옆에서 그 아픈 몸으로도 제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남편은 그런 엄마와 여동생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시댁은 워낙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 대해 처음엔 잘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식구들만 모여 돌잔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돌잔치를 하려고 한다며 연락을 하자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바로 큰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네? 이혼이요? 아니,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 여행 간다면서 글도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네 시누이 자존심에 그럼 이혼했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겠니? 걔가 아마 속이 말이 아닐 거다. 이혼해서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분간은 걔 심기 건드리지 말어. 돌잔치는 우리가 못 갈 것 같구나. 니들끼리 축하하고 그러려무나. 결국 저희 아들의 돌잔치에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친정 식구들만 모여 축하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시댁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흰 항상 먹을 걸 챙겨가곤 했어요. 한우도 사가고 해산물도 사가고 늘 저녁상에 올릴 음식들을 저희가 챙겨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하고 시댁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하자마자 큰 시누이가 나와보더니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찼습니다. 어? 뭐야? 니들 저녁에 먹을 거 안 사왔어? 아니, 어떻게 집에 오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와? 아니지? 뭐라도 사가지고 온 거지? 네? 아, 저희 아까 일 끝나서 부랴부랴 오느라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왔네요. 대신 이거 과일은 좀 사왔어요. 뭐, 과일? 과일로 누구 배를 채워? 아유, 식구들 바리바리 데리고 오면서 먹을 거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염치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 엄마,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어? 없지 않아? 그럼 그냥 나가서 먹자.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본 곳 있었어. 거기 가면 되지 뭐. 니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유, 일단 배고프니까 나가자. 그러면서 큰 신우는 저를 데리고 시댁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메뉴가 생각보다 좀 가격대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큰 신우는 막 신이 나서 이것저것 메뉴를 시키고 저희도 그런 신우가 주문하는 메뉴들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이 정도면 당연히 음식값은 큰 신우이가 내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다 먹고 나가려는데 큰 신우인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바로 큰 신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 형님, 어디 가세요? 왜?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올케 사온 과일이나 깎아 먹자. 네? 아니, 여기 계산은 안 하세요? 계산? 내가 돈이 어딨어. 당연히 올케가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올케만큼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잘 먹었어, 올케. 그러더니 횡하고 시모랑 작은 신우를 데리고 가버리는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 성격이라면 바로 신우를 불러서 계산하라고 끝까지 말을 했겠지만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면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내려오는 내내 전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 나 30살에 돌아가신 거 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여동생은 이제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생활 할 때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내내 누나랑 여동생이랑 엄마 걱정만 하셨어. 아버지 소원이 내가 그 세 사람 잘 지키는 거였거든.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소원만큼은 내가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받아주니까 시누이들이고 어머님이고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참아줘. 당신 속상한 거 나도 알아. 근데 누나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에 일도 제대로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좀 이해해주라. 돌아가신 시부께선 시댁에서 정말 든든한 지주였습니다. 신우들도 다 시부를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다가 상태가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다 보니 다들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를 어릴 적에 여의었었기에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 처음 몇 번은 저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한 번은 갑자기 작은 신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김치 공장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언니네 김치 공장에서 자리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 김치 공장 제법 크다고 하던데. 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잘해요. 솔직히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긴 좀 그렇고 언니가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가씨, 근데 저희 일하시는 분들 다 김치 만드는 작업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안 해본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죠 그럼. 저 잘할 수 있어요. 언니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대신 저 월급은 잘 주셔야 돼요. 30대 후반임에도 멀쩡한 직업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던 작은 신우가 웬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전 작은 신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저와 같이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작은 신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김치 공장에 가선 일도 안 하고 자꾸만 사무실에 들어가 쉬기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작은 신우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 지금 뭐해요? 밖에 가서 일하셔야죠. 아까 제가 일하라고 시킨 거 못 들으셨어요? 아까 직원이 옆에서 같이 이거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언니, 나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지금 너무 더워서 이 옷도 너무 불편하고 솔직히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 업무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 업무라뇨. 그런 건 제가 다 처리하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일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놀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른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유, 언니, 잠깐만요. 저 친구랑 연락해야 돼서 조금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뭐라고요? 아가씨, 일 안 하실 거면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짐 싸시고 다시 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당장 일어나서 공장 들어가서 일하시던지요. 이렇게 하시면 저 월급 못 드려요. 그러자 작은 씨는 좀 당황해하더니 이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거리는 통에 직원들은 자꾸만 저한테 와선 집에 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전 일만 겨우 끝내고서 점심이 되자마자 전 작은 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서 내려주면서 작은 신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일 앞으로도 하실 수 있겠어요? 오전에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앞으로 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텐 편하게 얘기해봐요. 언니, 솔직히 저 언니 신우인데 이렇게까지 일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빠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나름 세언니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좀 가족인데 봐줄 수도 있잖아요. 뭐요? 봐줘요? 저희 공장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지만 한 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거 없으세요? 아가씨 못 하시겠으면 저녁에 오빠들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언니, 그럼 저 오늘 일당은... 네? 일당이요? 오늘 아가씨 내내 뭐 하셨는데요? 일당은 다는 못 드려요. 나중에 시급 쳐서 오늘 일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선 전 작은 신우를 집에 놔두고서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전화가 아주 불이 날 정도로 계속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라도 났나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시모였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꽥하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내 귀한 딸 거기까지 데리고 가놓고선 내내 힘들게 일을 시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일 못할 거면 가라고? 아니, 어떻게 네가 신우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생 시켜서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줬다며? 어머님, 아가씨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내내 사무실에서 놀다가 겨우 공장 가서 일 시켰더니 배추 하나 들고 힘들다고 쉬고 양념 한번 묻히고 힘들다고 쉬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돈을 줘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엉엉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겠니? 너 당장 걔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사과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얘기 들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저. 저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자세한 건 어머님 아들이랑 얘기하세요. 전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사장이고 사장이 가족이라면서 일할 거라고 데리고 왔으면 직원들 입장에선 솔직히 사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나쁜 얘긴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오죽 작은 신우가 일도 안 하고 못했으면 직원들이 진짜 한 명 하면 계속 와 저한테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내 소리치며 화내는 시모한테도 너무 화가 났지만 그걸 또 쪼르르 시모한테 말한 작은 신우한테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서 전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작은 신우를 데리고 시댁애가 생전 처음으로 시댁을 엎어버렸다더군요. 그 순한 아들이 시댁에서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니 신우들이며 시모는 좀 많이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한 1년은 거의 만나지 않고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뵙다가 1년 후엔 종종 시댁애가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별 말도 없고 전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도 없으니 저 역시 시댁에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4년 차부턴 저도 시댁의 마음을 많이 열고 시모를 전보다 더 많이 챙겨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그게 또 당연한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시모 연세도 70이 넘으시다 보니 남편이 자주 시댁에 오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누이들이 은근슬쩍 저한테 합가를 요구하는 거 있죠? 옳게, 이제 우리 엄마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혼자 둘 거야? 아들 하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사니까 엄마가 얼마나 쓸쓸하겠어. 안 그래? 그래 언니. 우리 엄마 오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언니도 좋지 않아요? 조카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좋잖아요. 오빠랑 언니가 여기 오기 힘드니까 차라리 엄마가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합가요? 뭐 어디 어머님이 편찮으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머님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저희 지역으로 오실 필요는 없죠. 아니 왜?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가족이랑 사는 게 더 재밌고 좋지 뭐. 그럼 우리 엄마 여기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시게 할 거야? 전 신우들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시모는 고개만 끄덕끄덕이면서 별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이들이 자기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아가씨, 말이 좀 이상하네요. 형님이랑 아가씨가 내내 집에 있는데 어머님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형님하고 아가씨 뭐 가족도 아닌가요? 저랑 남편은 내내 밖에서 일하느라 저녁 다 돼서 들어오는데 형님하고 아가씨는 집에도 계속 같이 계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시는데 그게 더 안 외롭죠. 아닌가요? 어? 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딸이랑 아들이랑 또 다르지. 에이, 요즘 세상에 딸이랑 아들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오히려 요즘은 딸이 효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뭘.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프신 것도 아닌데 합가하겠다고 생전 처음 사는 지역에 모시고 가면 그게 어디 어머님을 위한 길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자 결국 신우이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제대로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턴 시댁 식구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유, 며느라, 이걸 어쩌냐. 나 오늘 친한 지인 딸 결혼식에 왔는데 아유, 내가 뭔 정신인지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 있지?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너 계좌로 좀 보내줄 수 있냐? 내가 나중에 주마. 아, 네, 뭐 얼마나 하시게요? 100만 원만 보내줘. 네? 100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이 축의금을 내시려고요? 얼마나 친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많이 내세요? 아니, 예전에 네 시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라 그래. 어쨌든 돈 네 큰신우 계좌 보낼 테니까 여기로 보내다오.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너한테 급하게 전화한 거잖니. 어찌됐건 내가 집에 가면 바로 보내마. 전 너무나 급한 시모의 말에 저도 당연히 그 말을 믿고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시모는 저한테 돈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뭐? 저번 주에 엄마가 결혼식을 갔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나랑 동생이랑 제주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제주도? 그럼 지인 결혼식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한테 100만 원 받아가시고선 다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계셔. 뭐? 여보,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돈은 내가 다시 받아올 테니까 일단 있어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확인 전화를 하게 되었고 시몬 끝까지 제주도에 지인 딸이 결혼을 했다며 박박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청첩장이라도 보내봐라, 문자라도 보내봐라 해봤지만 시몬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다 삭제했다며 자기를 못 믿는다고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결국 끝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더 얘기를 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전 그때부터 슬슬 속에서 열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명절이 되자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명절도 잘 지냈습니다. 물론 그전 사건이 있어 서로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가 딱 내려가기 전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급하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너 혹시 여기 테이블 위에 있던 상품권 못 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네가 준 상품권 어디다 떨어뜨렸나 보다. 아유, 이걸 어쩌냐. 네? 상품권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거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유, 그래. 이걸 어쩌냐. 그거 돈 50 아니니?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요새 치매가 오는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그러더니 너무 속상해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 없으셨던 분이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그런 시모를 달래며 가방에 있던 상품권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내내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셨잖아요. 이거 상품권 쓰세요. 아휴,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네가 애써서 준비한 상품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잃어버렸다니. 아니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아유, 됐어요.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을 수도 없고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언젠가 찾겠죠. 그만 우시고 그만 속상해하세요. 처음엔 진짜 시모가 속상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딱 집에 가기 전에 목격한 장면만 아니었으면 저도 깜빡 속았을 거예요. 딱 명절을 다 보내고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이 작은 신우의 가방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저와 남편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바로 그 상품권 봉투였어요. 어? 저거 상품권 봉투 아니에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상품권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지? 우리 손주가 하나 제대로 했네. 아니, 근데 저기 가방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가방 아가씨 방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지? 내가 거길 청소하다가 떨어뜨렸나? 어찌됐건 상품권 찾았으니 됐다. 얼마나 다행이야. 밖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안에서 찾았으니. 내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아유, 니들 더 늦겠다. 얼른 가라, 얼른. 나중엔 이 시누이들한텐 내가 니들 잘 갔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내려가거라. 분명 시모는 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서 딱 봐도 일부러 상품권을 저기다 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 점점 시댁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큰 신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케, 엄마가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좀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대. 올케랑 진호한테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다고요? 얼마나요? 대체 얼마나 아프신데요? 그게 췌장암인 것 같대. 요 며칠 자꾸 속도 안 좋다 소화도 안 된다고 얼굴도 누래지고 그래서 지금 검사 받으러 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딘데요? 저희가 갈게요. 저희 바로 올라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올케랑 진호 일 다 빼고 오는 거 보면 더 속상해 하실 거야. 일단 검사는 받아야 하니까 검사 받고 얘기해 줄게. 근데 아무래도 췌장암 같아. 전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얄미운 신우들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저렇게 슬퍼하니 저도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바로 일을 다 제쳐두고 시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가 극구 절 말렸어요. 올케, 괜찮아. 나랑 민숙이도 있는데 올케까지 올 필요 없어. 요즘은 또 간병인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수술도 받고 항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얼굴 보면 되지. 올케 바쁜데 또 그냥 올라오면 엄마 더 신경 쓰일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게. 걱정하지 마. 형님,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가봐야. 아유, 아니야. 어차피 진호도 나중에 와야 될 거고 올케 요즘 김장철이라 김치 주문도 많고 바쁘다며. 어떻게 사장이 자리를 비워. 하루 이틀 올라와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 둘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입원하면 그때 연락 다시 해줄게. 아휴, 근데 큰일이다. 엄마 병원비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해도 일단 다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어쩌지? 간병비랑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니까 한 3천은 들겠더라고. 아휴,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싶어. 올케가 좀 도와주긴 힘들겠지? 아, 그래, 올케도 힘들 텐데. 알았어. 일단 엄마 상황 지켜보면서 내가 전화해줄게. 그러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큰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아프다고 하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상황까지 이해해주는 시누이들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의 끝에 적금 들었던 3천만 원을 깨서 시누이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연히 시누이들은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로부터 다음 날 공장 일을 마무리하고서 그날은 아무래도 걱정이 돼 시댁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전 그 사진을 보고서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해외 가셨어요? 저 사진 다 봤습니다. 이 메시지 보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역시나 시모는 제 전화를 내내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선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아가 전화했었네. 여기가 시차가 이제 아침이라 내가 못 받았다. 그래, 너 왜 전화했니? 어머님,
어머님 췌장암이시라면서요? 검사 받고 바로 수술 받아야 한다고 그러신 거 아니셨어요? 입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게 아니 췌장암이 아니란다. 그냥 좀 소화불량이어서 약 먹고 다 나았어. 나도 한참 놀랬지 뭐냐.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니? 뭐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 가신 건데요? 아프다고 거짓말하시고 여행 가신 거예요? 아니 뭐 오랜만에 우리 딸들이랑 여행 좀 나왔지 뭐. 니들한테 가자고 하면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여행 간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아가씨가 다 SNS에 올렸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있냐고요? 그럼 3천만 원은요? 3천만 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검사 받으신 거 맞으신 거예요? 아유, 예. 고작 그거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그냥 효도에다 치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말 맞다나.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고작 3천 가지고 그래. 남들은 사업하는 며느리 있다고 하면 꼬박꼬박 용돈도 받고 그런다던데. 넌 한 푼 나한테 쥐어준 적도 없으면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니? 그냥 나 효도행 보내줬다고 쳐라. 그럼 되잖아. 뭐라고요? 돈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시라고요. 아유, 예. 뭘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화를 내?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며느리가 돼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쓰겠어? 아유, 됐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행 와서 나 이렇게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자. 그러더니 시모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모는 받질 않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모녀는 정말 작정을 하고 제 돈을 받아간 거였어요. 애초에 시모가 아픈 것부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검사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였어요. 차라리 끝까지 숨겼으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도 없고 아둔한 시누이들은 좋다고 SNS에 사진까지 딱 올리면서 해외여행을 자랑했던 거였죠. 전에 아가씨가 저희 공장에 왔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가씨는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자기 SNS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젊은 직원들과는 서로 팔로우하고 그랬던 모양이더군요. 한 직원이 마침 아가씨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전 아예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서 열흘 후가 되어서야 뻔뻔한 그 세 모녀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세 모녀가 받게 된 건 다름 아닌 고소장이었습니다. 입국을 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신우가 얼마나 급했던지 제 공장까지 내려와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야? 뭐 고소장? 너 어떻게 날 고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날 고소하냐고? 이걸로 끝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그딴 식으로 속이고서 남의 돈을 갈취해 갈취하길. 내가 그 3천만 원 모으려면 김치를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네가 알아? 뭐? 너? 이게 진짜 어디서 건방지게 신우한테 너라고 해? 그럼 염치도 없는 사람을 사람 대해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야, 너야말로 사람 물러봤어. 내가 아주 니들 끝까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줄 거야. 다신 이런 짓 절대로 못하게 내가 제대로 정신교육 시켜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진짜 당장 고소 취하 못해? 당장 취하해? 너 안 그러면 진짜 나 가만 안 둬? 못해. 나 절대로 못하니까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 결국 큰 신우는 제 머리채까지 잡았고 그날은 아예 공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큰 신우를 데리고 갔고 큰 신우에겐 고소장이 하나 더 추가되게 생겼어요. 그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세 모녀는 끝까지 아주 염치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모는 아주 남편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너! 네 처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 다 보면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네 처 우리 앞에서 무릎 꿇리게 하고 사과시켜. 너 그러지 않으면 엄마 너까지 평생 안 볼 거다. 절대 안 봐. 그래 진호 너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니? 제가 이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 봐요? 안 보신다고요? 예, 그거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도저히 염치 없는 저희 식구들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속이세요? 지금까진 그래도 제 가족이니까 제가 감싸 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도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앞으로 절대 안 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온 건 마지막으로 제가 기회 한번 달라고 이 사람한테 제가 싹싹 빌어서 온 거예요. 근데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화를 내시다뇨. 뭐? 진호야, 어떻게 네가... 몇 번이고 참았습니다. 몇 번이고. 아버지도 끝까지 지키려고 참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엄마, 누나,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앞으로는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안에 아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라고요. 아니, 진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에미야, 네가 그런 거니? 네가 우리 아들 꼬셨어? 이렇게 하라고 네가 시켰냐고. 참 끝까지 염치도 없으시네요. 오죽하면 그 효자 아들이 이렇게 뒤돌아섰겠습니까? 어머님, 마지막으로 저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엔 제 얼굴 못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3천만 원 되돌려주세요. 지금껏 세 분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며느리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뒤늦게 시모는 2천만 원을 보내왔고 1천만 원은 금방 갚겠노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1천만 원은 아무리 구해봐도 도저히 없다. 그래도 1천만 원은 내가 나중에라도 꼭 갚으마. 어머님, 1천만 원 그냥 주지 마세요. 어머님 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이냐? 정말 내가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대신 제 얼굴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드릴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니께 해드린 건 여기까지예요. 아니,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댁엔 발걸음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남편은 정말 최소한의 아들 둘이만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긴 하지만 무언가를 하거나 더 해주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이라고 아시죠?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그 벌을 받게 된 양치기 소년이요. 지금은 시모가 진짜로 아프다며 연락이 오지만 저희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모 역시 철없는 두 딸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혼내키면서 부모로서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 신우들 또한 제발 좀 인생을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김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여동생도 건강하시고 남편이랑 아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어요. 흔히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게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직함이 상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